유선이 단편소설 제목 인자씨의 아파트입니다. 인자씨가 동생네 치킨 가게로 들어섰을 때 올케는 전화기에다 대고 누군가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올케는 전화기를 거칠게 내려놓고는 소리쳤다. 아이, 속 터져, 속 터져.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하여튼 생긴 거하고 똑같아. 똑같아. 왜 그래? 설명인즉슨 배달하는 김군이 또 속을 썩이는 바람에 인규가 대신 배달을 나갔는데 주문한 집에서는 아까부터 잇따라 독촉 전화가 오는데도 여태 배달이 안 돼서 급기야는 주문 취소 전화가 왔다는 거였다. 아니, 그런다고 가장한테 그게 할 소린가. 생긴 거하고 똑같다니 인규 생긴 게 어때서 입 밖으로 곧 튀어나오려는 말을 인자씨는 황급히 꿀꺽 목구멍으로 삼킨다. 얼마 후 가게 앞에서 서투른 오토바이 소리가 먼터니 인규가 들어섰다. 어째 오토바이 소리조차도 김군의 그것은 먼 데서부터 들이닥치듯 달려와서는 가게 문에다 곧 처박을 듯이 기세 좋게 멈추는데 인규의 오토바이 소리는 달릴 때나 멈출 때나 달릴 자신도 설 자신도 없는 것처럼 기운이 없었다. 얼마나 애를 쓰고 다녔는지. 늘어진 티셔츠 목둘레며 겨드랑이 깨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애를 써서 겨우 찾아갔더니 이미 피자를 시켜 먹고 있더라고. 인규는 갖고 갔던 치킨 박스를 내려놓으며 멋쩍게 웃는다. 으이그, 속 터져. 뭐 하나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아니, 주택가 주소가 어찌나 들쑥날쑥인지 141번지하고 161번지가 마구 뒤섞여서 정말로 찾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도 김군은 잘도 찾아. 이제 김군 내일 모레 군대 가고 나면 어쩔 거야. 응? 어쩔 거냐고. 인규는 할 말이 없는지 뻘쭘하게 서 있다. 인자씨가 기어이 나섰다.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김군하고 비교를 하나. 김군은 짜장면 배달로 잔뼈가 굵은 애고 저 사람은 오토바이도 지금 처음 타보는 거야. 김군이 군대 가면 박군이 오든지 이군이 오든지 하겠지. 그게 뭔 큰일이라고 남편을 그렇게 몰아붙여? 형님은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속편한 소리가 나오죠?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세요. 올케의 말이 평소보다 더 뾰족하다. 그리고 뭐라고? 남의 일이라고? 인자씨는 꿈에도 동생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했거니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저것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네. 속이 뒤집히고 있는데 인규의 간절한 눈치 때문에 인자씨는 또 한 번 치미는 우라를 꿀꺽 삼킨다. 인규는 인자씨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몸을 부리고 탁자에 놓인 종이 냅킨을 뽑아 목덜미를 닦는다. 원래도 비쩍 마른 몸이 근래 들어 더 말랐다. 저 하나 고생 안 시키고 살게 하려고 내 청춘을 다 바쳤건만. 인자씨는 가슴이 아프다. 점심은? 물잔을 건네며 인자씨가 묻는다. 천천히 먹지 뭐. 하는 동생의 대답을 듣자. 인자씨의 피가 다시 혈관 속으로 빠르게 질주를 시작한다. 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점심을 못 먹었단 말이냐? 올케. 아니 아범 아직 점심을 못 먹었다네. 인자씨는 주방 쪽으로 사라진 올케에게 신호를 보냈다. 조금 후 올케가 내온 인규의 밥상을 본 인자씨는 마침내 혈관을 달리던 피들이 모두 정수리 쪽으로 올라가 백회를 뚫고 팍 터질 것 같다. 아침에 먹었던 반찬들이 통째로 담긴 채였고 가장자리는 양념들이 말라붙어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고 시원한 국물 한 보시기 없이 서늘하게 식은 튀김달랑. 그것도 작은 접시에 얹혀 대개는 닭고기가 접시 밖으로 나와 있는 형세다. 인규는 원래부터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랄 때 몸보신을 위해 백숙을 끓여 놓아도 말 그대로 몸을 위해 억지로 먹을 뿐이었다. 요컨대 지나가는 노숙자에게도 이처럼 성의 없이 밥상을 내줘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인자씨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인규 앞에 놓여진 그것들을 확 밀어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시멘트 바닥에 그릇이 나동그라지고 그 서슬에 마침 아이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던 여자 손님이 기겁을 하고 뛰어갔다. 올케, 이리 좀 앉아.
오늘은 얘기 좀 해야겠네. 왜 그러세요? 창피하게. 창피? 이건 창피하고 저 가장 밥상은 창피하지 않아? 저게 가장이 받을 밥상이야? 아무리 사람을 무시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있는데 저렇게 내놔? 내 앞에서 이러는데 집에서는 오죽할까? 인자 씨에게 인규는 말이 동생이지 아들이나 다름없는 동생이었다. 일찌감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동생 인규와 인희를 그녀 나이 17살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길렀고 가르쳤고 오늘까지 그런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형님이 왜 그러세요? 형님 말대로 내 가장이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왜 형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세요? 요즘 세상에 부모도 그러면 열받아요. 한 다리가 천리인데 시누이 시집살이까지 살아요? 나는요 형님 인생만큼 한가하지가 못하답니다. 먹고 사는 것만도 턱에 받쳐서 서방밥상 가장밥상 따로 못 챙긴다고요. 아니 이 사람이 보자 보자 하니까 참말로 하레비 수염 잡아뜯겠네. 자네가 언제부터 돈 벌었니? 돈 번다고 자네가 시방이한테 유세야? 나는 시누이라도 자네 시엠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자네 남편 업어 키우고 10살 때부터 뒷바라지 했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말은 바로 해. 이 가게만 해도 자네 가게야? 어디서 유세야 유세가? 자네가 내 아파트 팔아 이 가게 낼 때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하니 아범 실직하고 자네가 나한테 한마디 의논 없이 내 아파트나 다름없는 그 아파트 팔 때도 옳거니 안 사람이 저렇게 용케발이 빠르니 제 식구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겠구나. 기특하다 그랬어. 그런데 갈수록 가관이네. 자네가 그렇게 잘났어? 돈이야 몸뚱이 성하여 둘이 열심히 일하면 절로 벌리겠지. 그런데 왜 인규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 응? 인규가 자네보다 못한 게 뭔데? 응? 어디가 잘나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인자 씨가 입에 거품을 물고 푸르르 떠는 동안 올케는 시종일관 가면을 덮어 쓴 듯 표정이 없다. 그리고는 인자 씨가 얼음같이 닦아놓은 탁자를 이 탁자 저 탁자 옮겨가며 박박 닦는다. 이윽고 인자 씨가 앉아있는 탁자까지 걸레질을 하자.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올케의 태도에 인자 씨는 더 격분하였다. 야, 이 걸레 치우고 여기 앉으란 말이야. 인자 씨가 올케 팔을 잡아채 의자에다 끌어앉히려 하고 올케는 그러는 인자 씨의 팔을 뿌리치다가 그만 의자가 꽈당 넘어가고 두 사람은 한꺼번에 엉겨 비틀거렸다. 두 여자의 비명소리가 낭자해지고 그러자 인규가 달려들어 인자 씨를 뒤에서 안고 가게 밖으로 내몰았다. 나쁜 년. 치킨 가게 유리문 밖으로 쫓겨나가며 인자 씨가 씹을 듯이 내뱉는다. 누나 그러지 마. 그렇게 뭐하러 여긴 자꾸 와요? 얼른 집으로 가요. 이따가 들릴게. 으이그 못나 빠진 놈. 인자 씨는 방금 자신을 문 밖으로 내쫓고 들어간 동생 인규가 더 한심하여 욕이 절로 나온다. 나라고 오고 싶어 왔을까? 이것저것 보면 마음만 상하여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싶어. 며칠 출입을 안 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가도 쉬는 날 우두커니 앉아있을라 치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집에 있으면 뭐 하나. 노는 손에 탁자라도 닦고 냅킨이라도 정리하고 식구대로 배달 나가면 가게라도 지켜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여. 인자 씨는 오늘도 가게로 나온 거였다. 집으로 향하는 전철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인자 씨는 또 못내 후회스럽다. 올케에게 참아하지 못할 욕바가지를 퍼부었으니 인규가 당할 일을 생각하니 욕을 한 자신의 입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그만 참을 걸. 나 하나 참으면 저 못나 빠진 동생이 그나마도 편한 밥 먹을까. 그러다가 인자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었다. 인자 씨가 어떻게 하든 올케는 이제 인규를 남편, 가장, 아이들의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을 것이다. 동생이 대접받고 살 수 있을 기미라도 보이면 내가 어찌 참지 않았으리. 올케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고 인규가 제자리로 돌아가기에 이제는 영 글러버렸다. 동생 인규가 회사의 구조조정에 걸려 퇴직을 하자 올케는 냉큼 아파트를 팔아 전세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체인점 치킨 가게를 열었다.
빠른 솜씨였다. 30년 직장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들어갔으나 손아래 올케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생각처럼 용이하지가 않아 스스로 독립해 나왔지만 그 아파트는 엄연히 인자 씨의 아파트였다. 인자 씨가 30년 동안 일궈놓은 전 재산이었고 거기에는 막내 인이의 피 같은 돈이 보태지고 당연히 인규 돈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올케는 인자 씨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럼에도 인자 씨는 그저 올케가 기특하였다. 그래야지.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나. 누구든 형편대로 벌어먹고 살아야지. 인자 씨는 올케가 섭섭하면서도 고마웠다. 치킨 가게는 목이 좋아서인지 장사가 잘 되었다.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출된 인규는 좀처럼 살아가는 일에 적응하지 못했다. 다시 직장을 얻으려고 동으로 서로 뛰어다녔지만 잘 되지 않았다. 운 좋게 들어갔다가도 서너 달씩 월급이 밀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장이 도망을 갔다. 인규는 흡사실직을 기점으로 평생의 행운이 다 바닥이 난 것 같았다. 치킨 가게에 마음을 붙이고 아내를 도와 함께 돈을 벌면 좋으련만. 인규는 좀처럼 가게에도 마음을 못 붙였다. 뭘 하는지 여전히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온다고 올케가 볼멘 소리를 하였다. 체인점이라 일주일에 3번 잘 손질된 닭고기와 기름과 소스 등이 본사에서 다 공급되는 것이어서 생각만큼 번거롭지도 않았다. 올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미안하여. 인자 씨는 일요일이나 일이 일찍 끝난 평일에도 되도록 치킨 가게에 나가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동생을 대하는 올케의 태도가 나날이 달라지는 것도 불안하였다. 인규를 대하는 올케 태도에서 찬바람이 인다고 생각하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부터 인규는 거실에서 자고 올케만 안방에서 자는 눈치였다. 며칠을 소파에서 자는데도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식이건 마누라건 누구 하나 담요 한 장 가져다 덮어주는 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인자 씨는 분노하였다. 하지만 그 또한 벙어리 냉가슴이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올케가 만만치 않은 여자인 줄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규는 철강 공장에 취직이 되어 인자 씨를 기쁘게 하였다. 그동안 인자 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짐이 훌러덩하고 벗어지던 순간이었다. 입사하자마자 경리과 여자 직원 하나가 인규를 몹시도 좋아하여 따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인자 씨가 좋아하였다. 인규가 일찌감치 장가들어 아이를 낳고 일가를 이루는 것이 인규가 5살 때부터 키우고 가르친 인자 씨의 목적이고 소원이었다. 인자 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인규와 인이 남매는 줄곧 반지하 새빵살이를 면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인규가 퇴근길에 데리고 온 아가씨를 보았다. 광대뼈가 높았고 가느다란 눈매도 매서운 데다 각진 턱하고 예쁜 얼굴은 아니었다. 게다가 인규보다 3살 위였다. 하지만 인자 씨는 그런 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굳세게 한 세상 아득바득 살아낼 것 같아. 착하고 여리기만 한 인규에게 썩 힘이 될 것이었다. 예쁘고 날씬한 여자가 들어와 밤낮 아프다고 들어눕는 것보다 튼튼하고 씩씩한 여자가 들어와 지붕이 되고 기둥이 되어 떡하니 버텨준다면 인규가 한결 살기 편할 것이었다. 사람이 고생을 하면 몸이건 기질이건 질기고 튼튼해질 법도 하련만. 어찌된 일인지 인규는 좀처럼 튼튼하지도 질겨지지도 않았다. 인규에게 그 아가씨는 적격이었다.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인규를 몰아붙여 장가를 들게 한 것은 인자 씨였다. 인자 씨가 그동안 애면글면 모아둔 돈은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면세점 캐시어로 취직한 막내 돈까지 몽땅 인규의 장가 미천으로 들어갔다. 13평 아파트를 얻어 인규의 신접살림을 차려주었다. 그것이 그 팔아버린 아파트를 사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 거였다. 인규가 장가를 가려 하자 오빠의 시중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 물색 없이 인이가 좋아하였다. 올케가 들어오자 과연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형편이 펴졌다. 올케는 천성적으로 내핍 생활이 몸에 밴 여자였다. 인규가 받아오는 월급이면 그렇게까지 궁상을 떨지 않아도 되련만.
올케는 제 동네 남의 동네 할 것 없이 알뜰시장을 누비고 다녔다. 단돈 500원에 핸드백을 사고 1000원짜리 다리미를 사서 메이커 대리점 애프터 서비스를 찾아가 무료로 부실한 손잡이를 고쳐 새 것처럼 썼다. 밥솥이건 전자레인지건 집안에는 없는 게 없었지만 제 돈 주고 산 물건은 없었다. 인자 씨가 회사에서 외출을 나올 때마다 집안에는 언제나 새 가구나 물건이 들어와 있었다. 올케는 그렇게 토스터를 들여오고 냉장고를 들여오고 소파도 들여놨다. 올케의 손을 거치면 다 망가진 것들도 새 것처럼 되어 집안 구석구석에 앉아 반짝반짝 빛을 내었다. 얼마나 고마운 올케인가. 인자 씨는 그런 올케가 이니에게 좀 섭섭하게 하고 경우 없이 굴어도 다 덮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올케는 결정적으로 시집 식구를 좋아하지 않았다. 시집 식구라야 인자 씨 자매뿐이다. 인규가 누나와 동생과 잘 지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럴 일이 없는데도 행여 인규의 돈이 새어나갈까봐. 인규에게 교묘히 트집을 잡고 물샐 틈 없이 인규를 닥달하였다. 올케는 외출할 방향이 인자 씨 회사 근처면 인자 씨를 불러내어 밥을 얻어먹고 인인의 집 방향이면 인인에 가서 밥을 먹었다. 돈만 알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인규 부부는 자주 다투고 싸우고 사내 못 사내를 반복하였다. 이유는 대개 두 시누이들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즈음 인이는 오빠의 집을 나가 독립하였다. 인이가 저렇게 잘못된 것이 물론 전적으로 올케에게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손이인 올케가 인이를 좀 더 살뜰하고 살갑게 거두었더라면 인이가 집을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런 팔자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자 씨는 생각할수록 올케가 섭섭하였다. 만일 인자 씨가 곁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인이가 저렇게 되진 않았을 것만은 분명하였다. 하지만 인자 씨의 직장이었던 모직 공장은 전원 기숙사 생활이 의무였다. 인이가 집을 나간 그 일 때문에 인자 씨는 올케를 어째도 좋게 봐주지가 않는다. 어린 동생들을 가르치고 키운 인자 씨가 부모의 버금가는 시누이란 사실을 올케가 모를 리 없으련만 올케는 모른 척하였다.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올케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제 남편에게 말하였다. 인자 씨가 집안일에 관하여 이리저리 참견을 하면 요즘 세상에 시누이 시집살이가 어디 있겠느냐고 인규를 들볶는 거였다. 인자 씨는 그런 올케에게 내가 부모라고, 내가 저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쳤노라고, 그러느라 시집도 못 갔노라고 속에 있는 인자 씨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 하였다. 전철에서 내려 재래시장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저만큼 좁은 도로 이쪽 저쪽에 선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서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보는 곳은 인자 씨가 자주 가는 칼국수집이었다. 인자 씨도 무슨 일인가 하여 그쪽으로 고개를 빼고 보던 인자 씨는 깜짝 놀랐다. 칼국수집 여자였다. 6, 7개월 전이던가. 저 칼국수집이 처음 생기던 날 인자 씨는 칼국수집으로 들어갔었다. 조심스레 물잔을 가져다주는 여자에게 인자 씨는 별 의미 없이 그냥 맛있게 해달라고 주문하였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드리면 되느냐고 물으면서 무슨 엄청난 주문을 받은 듯 두 손을 맞잡고 쩔쩔매는 거였다. 한눈에 보아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보였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남편 대신 각박한 삶의 현장으로 튕겨져 나온 아나김이 틀림없어 보였다. 조금 후 여자가 내온 칼국수에는 보리밥 한 공기와 김치 깍두기 미역줄기, 우엉조림까지 있었다. 아주머니, 3,500원짜리 칼국수에 이런 진수성찬을 차리면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그러게요. 김치 하나만 내놓으면 된다고들 하는데 아무래도 민망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여자는 수줍고 겸손히 웃었다. 그렇게 여리고 착하게만 보이던 여자가 지금은 양손을 허리춤도 아니고 겨드랑이까지 치켜 올리고 흡사 조직 폭력배처럼 생긴 남정네와 맞서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대고 있는 거였다. 인자 씨는 그 앞을 지나쳐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이 많아진다. 7, 8달 그 짧은 기간 동안 저 칼국수집 여자가 겪었을 그 전쟁 같은 생존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저 여자가 치렀을 격전을 상상하는 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조신하고 그지없이 순한 여자도 저렇게 되는 것이다.
저렇게 드세고 무시무시한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IMF 이후의 기어이는 회생하지 못한 가장을 대신하여 생활전선으로 뛰쳐나와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보통의 아낙네들이 한순간 드센 여자로 탈바꿈하는 곳이 바로 재래시장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인자 씨는 냉장고에 있는 물 한 컵을 쭉 들이켜고는 낡은 2인용 소파에 누웠다. 거실 한쪽. 인자 씨의 눈앞에 엄마가 사진틀 속에서 딸을 보고 있다. 저때 찍은 사진이라면 엄마는 한창 행복해했을 시절인데도 웬일인지 엄마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뭔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인자 씨를 보고 있었다. 인자 씨는 난생 처음 엄마에게 푸념을 늘어놓는다. 엄마도 보았소? 엄마 아들 인규가 저렇게 산다오. 엄마는 뭘 해? 뭘 하느라 애들을 하나도 안 돌봐줘? 인이 사는 꼬락서니는 또 어떻고. 막내 인이는 얼굴이 예쁘고 인정이 많은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오빠 인규와 살면서 살림을 맡아 살아서 손끝이 야물었다. 어느 남자든 데려가기만 하면 복덩이를 데려가는 거라고 인자 씨는 흐뭇해하였다. 누구보다도 예쁘게 웨딩드레스를 입혀 시집 보내고 싶었지만 인이는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를 과도하게 좋아하여 오빠인 인규에게 얻어맞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 인규가 결혼하여 올케가 들어오자 인이는 기어이 집을 나가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새 남자를 거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번째 남자가 되는 셈이었다. 어느 때 인이는 유부남과 놀아나다가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뜯기기도 하였다. 인이는 결국 동거했던 누구와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딸 하나를 얻어 동네 입구에 작은 미니 슈퍼를 하며 살고 있었다. 막내야, 내 달이면 우리 아파트 입주란다. 이제 들어와 나하고 같이 살 생각을 해라. 이 언니도 이젠 혼자는 너무 외로워요. 어느 날 동생을 찾아간 인자씨가 동생과 오랜만에 맥주잔을 기울이며 짐짓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나 인이는 거절했다. 남자 때문이라고 인이는 솔직하게 말했다. 언니는 그 꼴 못 볼 거잖아. 못 보긴 왜 못 봐. 젊은 것이 남자랑 사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내 말은 한 남자만 사랑하고 그 남자와 결혼해서 떳떳하게 살란 말이다. 언니는 그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 그런 남자가 없다니까. 한 남자가 가버리면 다음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외로운지 언니는 몰라. 그러면서 인이는 다 살아버린 늙은 노파같이 말하였다. 언니 앞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닌 줄 알지만 나는 누군가를 끌어안지 않고는 못 살겠어.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야. 언니. 이 끌어안고 싶은 이 욕망은 몇 살이 되면 없어져? 나는 무서워. 아직까지는 내가 원하면 그런 대로 남자와 살 수 있어. 하지만 나도 늙겠지. 나는 다 늙어서 남자들이 쳐다도 안 보는데 그때까지도 이런 욕망이 안 없어지면 나는 어떡하나. 나는 그게 무서워. 7, 80 넘은 할머니들한테 언제 몇 살이 되면 그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더냐고 물어보고 싶어. 인자 씨는 그런 인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인이는 언니 인자 씨가 한 번도 남자를 사랑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했었다. 인자 씨는 남자를 사랑해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남자를 수없이 사랑해본 인이가 그저 가여웠다. 그렇게 끊임없이 남자를 사랑하고도 결국 인이는 어느 남자와도 결혼해보지 못했다. 작은 규모라곤 해도 동네 입구에 하나뿐인 슈퍼라 수입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도 인이 사는 형편은 노상 그 짝인 걸 보면 새로이 남자가 나타날 때마다 이리저리 뜯기다가 끝내는 빈손이 되는 일을 반복하는 모양이었다. 부디 이번만은 같이 늙을 때까지 같이 살아다오. 인자씨는 빌 뿐이다. 인자씨가 잠이 설핏 들었던 동안 언제 왔는지 인규와 인이가 와 있다. 인이는 밥을 안 치면서 이것저것 참견을 한다. 인이는 인자씨가 사다 놓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약탕관을 가지러 왔다고 했다. 아이고, 그것도 서방이라고 절절히 보약 챙기지. 그러다가도 인자씨는 깜짝 놀라 생각을 고친다. 모쪼록 끝까지 잘 살아다오. 인자씨는 소파를 인규에게 내주고 식탁 의자로 옮겨 앉아 인규를 본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얼굴이 꺼매타. 오늘 일만으로도 마누라에게 얼마나 당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 본 듯 훤하다. 목이 다 늘어져 더 후줄근한 인규를 보니 더 속이 터진다. 저 꼬락선이 보기 싫어서
인자 씨가 백화점에 들어가 반듯한 티셔츠라도 몇 장 사들여주면 올케는 이튿날로 백화점에 달려가 환불을 하였다. 돈밖에 모르는 여자였다. 소파에 사그라질 듯 앉아있는 인규는 누가 눈만 흘겨도 그대로 폭삭 내려앉을 것 같았다. 가게에서 바로 왔니? 인규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니가 냉장고와 베란다를 여기저기 뒤져 반찬을 만든다. 음식 솜씨는 어릴 때부터 해온 살림 솜씨다. 꾸들꾸들한 동태를 토막쳐서 무와 함께 양념장에 푹 졸인 반찬은 인규가 특히 좋아하는 찬이다. 언니, 이거 먹으니까 정말 옛날 생각난다. 그치? 오랜만에 삼남매가 식탁에 앉으니 인자씨도 정말 옛날 생각이 난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힘든 옛날이었던가. 인자씨 아버지는 건축업으로 돈을 곧잘 벌다가 잘못되어 빚더미에 올라앉아 어느 날 극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의 그늘에서 화초같이 살던 엄마는 창졸간에 새 아이를 데리고 거리에 나앉게 되면서부터 인자씨 삼남매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인자씨네는 가파른 언덕으로 시작되는 산동네, 시멘트를 처덕처덕 발라놓은 좁은 계단에 겨울이면 집집마다 내놓은 연탄재로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골목, 만일 중도의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두 사람은 서로의 배를 대고 힘껏 비벼대지 않으면 안 될 동네로 이사를 갔다. 함부로 내다버린 구정물로 사시사철 젖은 계단이 날이 추워지면 온갖 음식 찌꺼기들과 함께 얼어붙었다. 베니어 판때기로 이어붙인 맞은편에는 또 다른 세대가 살았다. 한 지붕 밑에 3세대나 4세대가 살았는데 세대마다 방 하나에 아이들과 노모 혹은 노부까지 살고 있는 집도 있었다. 차마 마당이라고 할 수 없는 손바닥만한 공간에는 남루한 빨래들이 널리고 그 아래 한 귀퉁이에 인색하게 남은 볕을 받으며 너무나 늙어더는 늙을 수도 없는 노파가 귀신처럼 앉아 있었다. 그나마 군데군데 남아있는 공터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양철 깡통으로 축구를 하며 시끄럽게 노는 소리만이 그곳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인자씨의 기억 속의 엄마는 분명 예쁜 홈웨어를 입고 따뜻한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거나 밥을 짓던 엄마도 있으련만 그보다는 줄곧 어두컴컴한 판잣집 방 안에서 한 손에 수건을 말아 쥐고 숨이 끊어질 듯 기침을 해대며 마늘을 까거나 북어를 찢는 모습이 더 생생히 살아있다. 그들은 그때 너무나 가난하였다. 보다 못한 옆방 아줌마가 재래시장 자신의 야채가게 한 귀퉁이를 내주었다. 술주정뱅이 남편 대신 채소장사로 병든 노모를 포함하여 6 식구를 굳건하게 책임지는 그 여자는 바지락 대야와 사람 하나 쪼그려 앉을 공간을 내주고 자릿세를 받았지만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생활이란 걸 시작하게 된 거였다. 엄마는 그곳에서 몸을 오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바지락 조개를 까서 자릿세를 내고 삼남매와 생활하였다. 인자씨가 중학교를 졸업하자 엄마는 조금 편해졌다. 학교에서 돌아온 인자씨가 엄마 대신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인자씨는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인자씨의 청춘은 모직공장 3교대 쳇바퀴 속에서 다 쓰러졌다. 17살에 입사하여 30년을 근무하고 권고사직을 당하기까지 인자씨는 동생들을 먹이고 가르치느라 옆도 뒤도 돌아볼 수 없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47살이 되어 있던 거였다. 아무도 인자씨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딱히 혼자 살겠다고 결심한 바 없었지만 인자씨에게는 지분덕거리는 남자조차 하나 없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인규는 통밥을 먹지 못한다. 콩나물과 무에조개를 넣고 시원하게 끓인 생태탕을 인규는 내쳐 국물만 떠먹었다. 국물만 먹지 말고 밥을 좀 먹어. 말아서 좀 먹어. 왜 밥을 못 먹니? 인자씨의 강권에 못 이겨 인규는 한 숟갈 밥을 떠놓고는 여전히 생태도 콩나물도 그냥 남긴다. 밥은 두어 숟갈밖에 줄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인희는 가지러운 약탕관을 들고 서둘러 일어섰다. 인자씨가 다시 한번 살림을 합치자고 인희에게 이르고 인희는 어디 잘 생각해보자고 하였다.
인희가 나가자 인자씨는 인규와 마주 앉았다. 걱정하지 마라. 한여미가 정 그렇게 못되게 굴면 차라리 나와버려. 여기 와.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지. 내일부터 닭가게도 나가지 마. 지가 남편 중한 줄 알고 잘못을 빌 때까지 여기 있으란 말이야.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알겠니? 인자씨는 진심이었다. 옳게 하는 품으로 봐서 며칠 사이에 변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는 수밖엔 다른 수가 없어 보였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꼭 남편 자식 아내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리 되어 오순도순 살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형편이 안 되면 흩어졌던 동기간이라도 함께 모여 가정이라는 걸 꾸리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인자씨는 생각하였다. 인규를 건넌방으로 몰아넣어 재우고 안방으로 들어온 인자씨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 우유 배달부가 덜커덕 우유함에다 우유를 넣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인자씨는 잠들 수 없었다. 잠이 오기는 틀렸다고 생각한 인자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고 장롱에 든 핸드백을 꺼냈다. 인자씨의 재산이 든 핸드백이었다. 수십 개의 통장을 내놓고 어떤 통장을 헐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내일부터 인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거였다.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으로 4월 봄볕이 자글자글 끓는 일요일 아침.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으면 인자씨는 이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하였다.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도로에 젊은 아내들이 모처럼 젊은 남편들에게 밀린 잠을 자게 하려는 배려일까. 유모차를 앞세운 주부 서너 명이 이야기에 열중하며 가다 서다 하는 모습이 보인다.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밀고 가다 다른 유모차를 만나면 어머, 몇 개월 됐어요? 아이 예뻐라. 그러다 난생 처음 겪은 분만대의 요란한 에피소드에 이어 어디에 유아 수영장이 생겼다더라. 유아 그림책은 어디서 나온 책이 좋다더라 하는 정보를 교환하면서 친구가 되나 보았다. 그곳에는 혼자 사는 인자씨로서는 끼고 싶어도 끼어들 수 없는 풍경이 있다. 인자씨는 일주일분의 청소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찍은 가족사진과 가족사진에서 따로 뽑아 크게 확대한 엄마의 사진들을 한 번 더 닦아서 제자리에 세워놓는다. 주방, 거실, 2개의 방, 화장실 어디에고 먼지 하나 없는 19평 아파트에 햇빛만이 쏟아질 듯 들어찼다. 이제 다시 그들 남매가 모여 살게 될 감격스런 인자씨의 아파트였다. 작품 해설입니다. 유선희 작가의 소설 인자씨의 아파트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개인들의 희생과 갈등,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서글픈 사랑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평생을 동생들을 위해 바친 인자씨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시대의 가족상이 지닌 명암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특히 가장의 권위가 추락하고 경제적 능력이 생존의 척도가 된 현대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인자씨가 동생 인규의 치킨 가게를 찾아가는 장면은 이 소설이 다루고자 하는 갈등의 핵심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배달 실수로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올케가 남편인 인규에게 퍼붓는 비난은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경제적 무능력이 가져온 인간적 모멸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규는 한때 철강회사에 다니며 번듯한 가장 노릇을 했으나 실직 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인물로 묘사되는데, 그의 위축된 어깨와 기운 없는 오토바이 소리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슬픈 자화상을 대변합니다. 작가는 인자씨의 시선을 통해 올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그려내면서도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를 놓치지 않습니다. 인규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점심상은 차갑게 식은 튀김 한 조각과 말라 비틀어진 반찬들이었는데, 이는 인자씨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인자씨에게 인규는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부모를 대신해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키워낸 아들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7살 때부터 공장 생활을 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해온 인자씨에게 인규의 몰락과 그가 받는 대접은 곧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올케 역시 악인으로만 그려지지는 않는데, 그녀는 생활력이 강하고 알뜰한 인물로 묘사되며 무능한 남편 대신 가게를 꾸려나가야 하는 고단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통 칼국수집 여자가 거친 욕설을 내뱉는
억척스러운 여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인자 씨가 올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대목은 이 소설이 단순한 신우이와 올케의 갈등을 넘어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인자 씨 가족이 겪어온 가난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이는 인자 씨가 왜 그토록 동생들에게 집착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머니마저 병들어 가난 속에 살아야 했던 과거는 인자 씨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이자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산동네 판잣집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온 세월은 삼남매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동시에 서로에게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막내 이니의 삶은 또 다른 형태의 결핍을 보여주는데, 오빠에게 맞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니의 모습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 개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서글프게 드러냅니다. 이니가 언니에게 털어놓는 늙어서도 사라지지 않을 욕망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근원적 외로움을 상징합니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인자 씨가 동생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이기로 결심하는 장면은 이 소설의 주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에서 상처받고 실패한 동생들을 다시 품으려는 인자 씨의 선택은 모성애에 가까운 누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원가족으로 회귀하는 현대 가족의 해체와 위기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인자 씨의 아파트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취이자 안식처이지만, 결국 그 공간은 다시 동생들을 위한 피난처로 변모하게 됩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파트 거실에서 인자 씨가 느끼는 행복감은 동생들과 함께 살게 될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쓰지 못하는 마시의 숙명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자 씨는 동생 인규에게 처가가 잘못을 빌 때까지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말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상처 입은 새들을 둥지로 불러들여 품는 어미새의 본능에 가깝습니다.